킹언스터입니다. 어제 결과는 많이 아쉬웠네요. 알라베스는 그렇다 쳐도 지로나는 진짜 찬스 다 놓치고 골대 맞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요즘 제가 베팅한 팀은 왜 이렇게 골대 불운이 많은 거죠? 오늘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보려고요. 4경기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문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요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라요는 현재 승점 35점, 리그 16위이며 강등권인 18위 카디스보다 승점 6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포함 이제 리그 일정은 3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추가할 수 있다면 라요의 잔류 가능성은 99%, 아니 그냥 100%라고 할게요. 라요가 남은 리그 일정 3경기에서 승점 3점만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그라나다와의 매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라요의 홈에서 강등이 확정된 그라나다를 상대한다는 점이 있으며 다음 일정 상대팀들이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 빌바오라는 점입니다. 라요는 지난 리그 6경기 중 무려 5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심각한 득점난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인데 고무종이라면 라요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압박 전술이 잘 통하고 있고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만 있다면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보이는데 라리가에서 부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며 스페인 대표팀에도 승선했었던 라울 데 토마스가 라요 이적 이후 폼이 나락이 가버린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죠. 그라나다는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강등을 막기 위해 호세 라몬 산도발 감독을 선임했지만 산도발 감독 부임 이후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34라운드 세비야 원정에서 패배하며 조비 강등이 확정된 모습입니다. 산도발 감독 부임 이후 그라나다는 전방에 3-4명의 공격 자원들이 높은 위치에서 꾸준히 압박을 하는 팀으로 바뀌었는데 압박 성공 시 펠레스트리나 조지악 같은 측면 자원들이 스피드가 있고 돌파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라 좀 좋은 공격 찬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수비 리스크 역시 확실한 모습으로 최근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렇게 했다가 세비야전 3대0 패배, 레알 마드리드전 4대0 패배를 기록하며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라요의 최근 득점력이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가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이기도 하며 강등이 확정된 그라나다는 이번 시즌 리그 기존 원정 경기 0승 3무 14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라요 바이카노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은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리그 6경기 무승을 끊고 최근 아스톤 빌라, 뉴캐슬로 이어지는 쉽지 않았던 매치업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경쟁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많은 부상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6경기 무승 기간에 비하면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엔시소의 경기픽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빌리 길모어와 파스칼 그로스가 3선을 이루면서 데제르비 감독이 그렇게 중시하는 후방 빌드업도 꽤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방 빌드업 체계나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좋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찬스 상황에서 마무리 집중력은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인데요. 지난 빌라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은 무려 9번의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된 장면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첼시는 시즌 막바지가 돼서야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첼시가 리그 38경기 중 중간 지점이 19라운드부터 리그에서 쌓은 승점을 계산해봤을 때 리그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0패를 기록 중이며 아스날전 패배를 기점으로 쿠쿠렐라를 인버테드 풀백으로 활용하며 바뀐 후방 빌드업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쿠쿠렐라는 공격 상황에 미드필더 같다가도 수비 때는 또 제 위치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에너제틱한 선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직전 노팅엄전에서는 제가 우려했었던 허더슨 오도이가 친정팀에게 비수를 꽂는 역전을 만드는 득점이 나오면서 승점 드랍을 하게 되는 건가 싶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의 활약으로 펠레스코 역전승을 기록한 첼시인데요. 73분 무드릭과 도체로 들어온 라임 스털링이 투입 이후 7분 만에 왼쪽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 파포스트를 겨냥한 오른발 인사이드 킥으로 빠른 시간 동점골을 만들었고 79분 교체 투입되어 약 5개월 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리스 제임스가 투입 이후 3분 만에 니콜라 잭슨에게 대퇴 크로스를 올려주며 역전에 성공한 첼시였습니다. 최근 후방 빌드업 체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공격에서는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이 워낙 많은 첼시이다 보니 첼시의 여름 이적 시장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가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외로 최근 그렇게 좋은 폼을 보이던 노니 마두에케가 직전 노팅엄과의 경기에선 상당히 많이 부진했던 모습으로 드리블 돌타 시도도 거의 다 막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워낙 이적 경기들에서 마두에케가 프리해졌을 때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집중 마크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매 경기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경기 부진했다 하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똑같이 부진한다는 법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최근 마두에케가 보여줬던 포텐을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브라이튼은 남은 일정 과정에 따라 수미 변동은 있겠지만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상황입니다. 반면 첼시는 후반기 좋은 성적으로 한때 더보기 리그까지 추락했었지만 어느덧 7위까지 올라왔고 남은 일정에서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6권
턴을 가는 것이 첼시 정도의 팀에게 그리 호재는 아닐 테지만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첼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직전 아스널전에서 패배했고 테나 감독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을 상대로 아주 잘 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스널전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당한 4대0 잔패만큼 나빴던 것은 아니었던 게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암라바트를 6번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파생되는 빌드업 시스템은 나름 괜찮았고 다채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스날의 압박 강도가 매우 약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저희 예상대로 매우 안정적인 경기 플랜을 가져왔고 이른 시간 트로사르의 선제골이 있었기 때문에 맨유의 공격 능력을 고려했을 때 굳이 플랜을 바꿀 이유가 없었고 아스날은 또 한 번의 클린시트를 추가하게 되었죠. 이날 좌우 윙으로 출전한 가르나초와 아마드 디알로를 보고 있자니 겨울에 도르트문트 임대 가서 챔스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제이든 산초가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들을 맨유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풀타임 출전한 가르나초는 정말 마지막까지 어이없는 슈팅과 크로스를 남발하며 맨유의 공격 흐름을 끊어먹기 일쑤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결정으로 맥토미니를 공미로 기용했었는데 저는 이날 경기를 풀로 봤는데도 풀타임 출전한 맥토미니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뉴캐슬은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리그 8경기에서 5승 2무 1패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 센터백 자원들이 모두 이탈한 상황임에도 에밀 크라프트와 덴버니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선 최근 조엘링턴이 4개월가량의 부상에서 복귀하여 지난 2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비 반스의 주사위가 요즘 높은 숫자가 뜨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네요. 맨유는 직전 아스널전에서 윌리 캄버알라가 벤치에 복귀했고 75분 교체에 출전하여 복귀를 알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선 맨유가 다시 카지미르를 원래 포지션인 미드필더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마커스 레시포드도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맨유의 현 스쿼드에서 9점 대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레시포드의 복귀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하죠. 맨유는 뉴캐슬을 상대로 지난 카라바오컵 16강과 리그 14라운드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그래도 리그 기준 올드 트래포드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8경기 6승 2무 0패를 기록하며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가 최근 2연패로 아쉬웠던 건 사실이나 가뜩이나 부상이 많은 상황에 더 많은 부상이 겹쳤다는 것을 감안해줘야 하며 이번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비롯한 복귀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맨유의 승리 또는 역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현재 리그 10위이며 지난 3시즌간 강등권을 전전하다 정말 오랜만에 중위권 순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헤타페의 성적이 좋은 요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유스 출신인 보르아 마요랄이 현재는 지난 3월 초에 장기 부상을 당하며 빠져있긴 하나 부상 전까지 리그 15골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득점 페이스였고 맨유에서 사생활 문제로 1년 6개월가량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메이슨 그린우드를 임대로 데려와서 소생시키는 데 성공한 페페 모르달라스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스 8강에서 도르트문트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아쉽게 탈락했고 리그 일정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챔스 진출 자리인 4위를 두고 빌바오와 후반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지난 10년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었던 빌바오가 알아서 나가떨어진 모습이고 아틀레티코는 최근 리그 3연승을 기록하며 두 팀의 승점 차이는 8점 차이로 벌어졌고 남은 리그 3경기 일정에서 아틀레티코가 승점 2점만 더 쌓을 수 있다면 자력으로 챔스 진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아틀레티코가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나 경기력이 좋았다고 얘기하기엔 공격수들의 부진이 아쉬운 모습인데 공격의 핵심인 앙투안 그리즈만의 폼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며 지난 리그 21라운드까지 13골 1도움을 기록했던 알바로 모라타가 22라운드부터 35라운드까지 한 골 한 도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나마 앙헬 코리아가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꾸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입니다. 페타페에게 있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정말 재앙과도 같은 팀이었던 게 페타페는 아틀레티코와의 지난 24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8라운드 맞대결에서 스테판 사비치가 전반전 퇴장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 수적 우위에 있었던 헤타페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적었던 아틀레티코가 86분까지 3대1로 리드를 하는 상황이었고 아틀레티코의 벽을 또다시 넘지 못하며 회색이 짙어졌던 헤타페였는데요. 하지만 87분 오스카 로드리게스의 슈팅이 그리즈만의 발에 굴절되며 추격골을 기록했고 추가 시간에 로드리고 리켈메가 크로스를 수비하는 상황 아쉬운 핸들링 파울이 나오며 PTA가 선언된 것을 마요럴이 만무해하면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던 헤타페입니다. 물론 극적인 무승부는 좋았지만 숙적 열세의 팀에게 3골이나 실점했다는 점은 헤타페가 이번 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악몽을 떨쳐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